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남윤곤 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성균관대학교 설명을 했어요. 제가 1시간 40분 어저께는 혼자 했는데 오늘 이제 국어, 수학, 영어 대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학습법까지 뒤에 얘기하실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빨리빨리 저는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꼭 필요한 것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입시 환경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테니까 3학년 위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수능이 59만 4천 명이었대요. 한 60만 명 벽이 처음으로 깨졌던 해입니다. 올해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여러분들 어저께 그 학력평가 성적표를 받았을 텐데 실제로 한 15,000명 정도 줄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재수생도 한 7,000명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수험생은 한 22,000명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57만 2천 명 잘하면 57만 명 벅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 들어가기가 상당히 쉬워졌다라고 첫 번째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이제 넘어갈 게 내용이 이게 좀 잘 안 먹나 보다.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할 내용이 뭐냐면 여긴 지금 없는 걸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올해와 내년까지 2016, 2017까지 대학의 정원은 4%를 줄여라 라는 걸 지금 대학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제 대학 정원은 어떻게 줄이냐? 2년 동안 줄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경쟁 대학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려대학교의 경쟁 대학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연세대. 뭐 이렇게 하나쯤 나오죠. 뭐 간혹 가다가 서울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대의 경쟁대학이 어디예요? 라고 질문하면 경쟁대학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도 있고요. 부산에도 있고요. 대구에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대학들이 올해랑 내년에 대학 정원을 줄이라고 하는 교육부의 압력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경쟁대학이 별로 없으니까 교육부의 눈치를 볼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올해 대입 정원을 별로 줄이지 않고 다 내년으로 줄이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위권 대학들은 올해 줄일까 내년에 줄일까 고민을 하다가 경쟁 대학들이 올해 대학 정원을 줄이면 교육부에서 이뻐할까요? 안 이뻐할까요? 이뻐하겠죠. 그죠? 그래서 경쟁적으로 올해 대입 정원을 다 줄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서울의 가장 상위권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한 15개 대학교 안에 들어가는 대학교는 올해 모집 정원의 변화가 크지 않다. 근데 그것보다 대학 레벨이 떨어지는 대학교부터는 올해부터 3% 이상의 인원을 줄이고 있다. 그럼 학생 숫자가 22,000명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60만 명 중에서 22,000명이니까 약 4%가 조금 안 되는 3%대의 인원이 감소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 정원도 똑같이 줄어드는 게 중위권 이하의 대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위권 대학교는 내년에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면 이건 이제 의미 별로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또 알아둬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수시랑 정시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수시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수시 모집 인원이 많아서 여기 있는 인원은 정시 모집 인원이에요. 우리가 맨 꼭대기에 있는 스카이 대학교는 실제 정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오는 인원까지 다 합쳐도 32%가 되지 않았어요. 작년에. 올해는 이 인원이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약 30%밖에 안 될 건데 학교 레벨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뭐 한국 외대 이쪽으로 내려가면 한 35%에서 40%를 정시에서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교 레벨이 더 내려와서 서울 인서울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45%쯤을 정시에서 선발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들이 정시의 비율은 맨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정시 선발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는 정시가 원래 인원이 많다. 왜 인원이 많을까?
전국에 지역의 의대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정시 선발 인원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전국의 의대가 55%가 정시로 선발한다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왔다 갔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게 배터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대학교는 198개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198개라는 얘기예요. 한 5년 전에 우리나라 대학교가 몇 개였냐면 202개였습니다. 그럼 실제 대학교 숫자가 4개가 줄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결혼을 하고 우리 아이를 하나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말을 할 때쯤 돼. 그래서 아빠, 엄마 어느 대학교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실제 대학교 숫자가 몇 개쯤 될 거냐면 약 120개쯤 될 겁니다. 한 70개가 사라질 거예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애써서 들어간 대학교가 우리 아이한테 설명을 할 때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하위권 대학교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인데, 왼쪽부터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기본적으로 보면 전국 대학교는 38.4%입니다. 전국 대학교라는 뭐냐면 서울부터 제주까지 강원, 경상 모든 대학교를 다 더했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제일 많다. 아, 나는 남양주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공기 좋은 자연 친화적인 지역을 굉장히 사랑해요.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전혀 갈 생각이 없어 라고 판단을 하면 학생부 교과, 내신으로 대학 가는 비중이 가장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옆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 서울의 주요 대학교입니다. 서울대부터 홍익대, 숙명여대까지, 건국대, 동국대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대학교라고 하는 15개의 비율을 나누면 이 학생부 교과는 10%대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논술 인원이 또 반대로 늘어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맨 오른쪽에 있는 수능, 이게 정시 모집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는 총 5개로 아이들을 선발하는구나. 이 5가지의 방법은 상호 독립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독립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각각의 특징이 다르다라는 거죠. 맨 왼쪽에 있는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정말 좋은 아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건 내신 성적과 학교 생활 그리고 나의 꿈과 끼가 어우러져 있는 친구를 뽑는 전형. 그 옆에 있는 논술 전형은 학교 내신 별로 중요하지 않고 논술 성적으로 뽑는 전형. 그 옆에 실기 특기자 전형은 예체능계 친구들이나 어학이나 수학과학 실력이 뛰어난 친구. 맨 오른쪽에 정시는 수능 성적으로 아이들을 뽑는 거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5개 중에서 내가 어떤 게 유리할까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걸 지금 당장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불필요한 전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걷어내주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작년 수능을 봤을 때 조금 의외의 결과를 나온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수능을 다 맞은 아이가 있었어요. 수능을 다 맞은 아이가 한 30명쯤 있었는데, 수능 다 맞은 아이들의 대부분은 서울대를 갔죠. 그리고 일부 아이들이 연대 의대를 갔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성균관대학교를 문과인데 들어간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성균관대학교를 갔을까? 라고 이제 질문 답을 하면 본인은 수능을 다 맞을 걸 꿈에도 꾸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 모집의 원서를 성균관대학교에다가 원서를 집어넣었던 거예요. 성균관대 원서를 집어넣었는데 시험을 딱 보고 났더니 다 맞았어. 떨어졌으면 성균관대 떨어졌으면 기도를 했는데 붙어버렸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를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시사점이 뭘까? 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죠. 수시 모집에 원서를 써서 합격을 하면 정시 지원 기회가 날아간다. 그죠? 그럼 거꾸로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는 대학교가
정시에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보다는 레벨이 위에 있어야 된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런 거죠. 정시 모집이라는 건 지원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수시 6번을 써서 6번을 다 떨어졌을 때만 정시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수시 이 4가지 유형 중에 적어도 6장의 카드를 활용해서 대학을 집어넣었더니 하나라도 꼭 붙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수능 준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정시 준비를 해야 될. 그죠?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나는 수시 6장의 원서를 썼는데 6장의 카드를 다 버릴 가능성이 높아. 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정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하시는 게 이 대학 입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제 하나씩 교과 전형부터 특징들을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모집한 인원, 그 오른쪽에 올해 모집한 인원, 그리고 이제 모집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늘어났어요. 어느 대학교가요? 중앙대학교, 숙명여대, 한국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둬야 될 걸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중앙대학교는 모집 인원을 늘렸을까요? 라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얘들이 왜 늘렸을까요? 모집 인원을. 늘린 이유는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뽑았던 아이들이 성적이 대학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았어 라고 생각하면 모집 인원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늘리겠죠. 그죠? 지금 이제 극장 같은 데 왔다고 다 주무시면 안 돼요. 제가 잘 안 보인다고. 모집 인원을 늘리는 이유는 작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 심리학과를, 중앙대 기계공학과를 1.2등급짜리 아이들을 뽑고 싶었는데 1.15등급 애들이 왔어. 이러면 대학 입장에서 기분이 좋죠. 그럼 더 늘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모집 인원을 늘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늘렸으니까 늘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정보 공개 의무라는 걸 박근혜 대통령이 대학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입시 결과를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작년 입시 결과를 5월, 6월, 7월 사이에 대학이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중앙대를 딱 하고 나면 성적이 높겠죠. 당연히 자신 있게 중대는 발표를 했겠죠. 심리학과 1.4등급이에요 기계공학과 1.35등급이에요 이렇게 발표를 딱 합니다. 그럼 우리 남양주 시민에 해당되는 여기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성적을 딱 봅니다. 나의 내신 성적은 지금까지 1.4등급이야 나는 중대 심리학과를 가고 싶은데 작년 입시 결과를 딱 봤더니 1.2등급이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죠? 안 되겠구나,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중앙대 심리학과보다 낮은 학과, 도고동문학과, 유럽어문학과 이런 쪽으로 학과를 낮추거나, 아니면 심리학과가 있는 다른 대학교의 합격선을 또 찾아보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 전형 등등으로 딴 데로 이동하겠죠. 그죠? 근데 중앙대 입장에서 이런 거죠. 1.2등급짜리가 작년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1.3등급, 1.4등급도 뽑으려고 모집 인원을 늘려놨는데 애들이 다 도망갔어. 딴 데로.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3, 1.4로 합격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1.5, 1.6, 1.7 지원자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더 하위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래서 올해 합격선이 내려갈 건데 지원을 아이들이 기피하게 되면 합격선이 한참 내려갈 가능성도 굉장히 있겠구나. 이게 입시를 바라봐야 되는 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감소한 대학교를 잠깐 볼까요? 동국대학교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거죠.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으면 합격선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상의 나래를 피시면 안 돼요. 이거 너무 빨리 넘기셨어요. 이런 상상의 나래를 피시면 안 되는 게, 동국대는 모집 인원을 왜 줄였지? 아, 우리나라의 불교 신자가 줄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합격선이 낮으니까 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정보를 공개하겠죠. 와, 동국대학교 작년에, 나는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작년 합격선이 1.7이래. 와, 나 1.6등급인데 붙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집 인원이 줄어버리면 작년에 이 학교가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절로 올라가는 현상도 있고, 작년 합격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성적을 봤을 때 착시 현상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 교과 전형이다. 작년과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대학은 지금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을 모든 대학교가 다 늘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한 30개 대학교는 모조리 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을 늘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런 거죠. 내신 성적과 학교 생활을 볼고루 본다. 근데 왜 모집 인원을 늘릴까? 라고 생각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아이들 숫자가 점점 줄기 때문에 정시로 아이들을 많이 뽑기에는 부담스러워. 왜요? 정시 모집은 패자부활전인 거죠. 수시에 기를 쓰고 아이들을 뽑고 대학 학생 입장에서도 수시에 다 붙으려고 노력하다가 떨어진 친구들만 정시에 남으니까 생각보다 정시에 좋은 아이들이 많다라고 대학교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시에 모집 인원을 둘 수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수시 모집에서 논술 선발 인원 줄여라, 실기 전형 인원 줄여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합전형으로 모집 인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모집 인원이 늘어났어요. 고3 학생은 15,000명이 줄었네요. 이 전형은 재수생보다 고3 아이들이 훨씬 더 유리한 전형이에요. 그럼 이 전형은 모집 인원이 늘어났고 애들이 줄었으니까 작년보다 합격선이 내려가겠구나 라는 게 또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죠. 이 전형이 언제 시작이 된 거냐면 작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1년 선배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년에 합격을 했는지 떨어졌는지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나면 나는 어느 대학교쯤을 갈 수 있을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경희대학교를 어떤 아이가 관광학부를 가고 싶어요. 관광학부를 가고 싶은데 우리 선배가 2명이 지원을 했어요. 한 명은 내신 2.2등급짜리가 지원을 했고 한 명은 1.9등급짜리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우연찮게 1.9등급짜리 아이는 1단계를 통과를 해서 면접을 보러 가고 최종 합격을 했는데, 내신이 2.2등급짜리 친구는 1단계 서류에서 떨어져서 면접을 볼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을 내가 접했어. 이걸 내가 우리 학교 선배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1.9등급 정도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경희대 관광학부를 1단계를 통과를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거고, 2.2등급, 2.3등급이 넘어가게 되면 1단계 통과하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철저하게 각각의 고등학교에 따라서 합격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선배들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떤 대학교에 몇 등짜리가 합격을 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건 올해는 모집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못 미쳐도 올해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꽤 높다. 약간 못 미친다라고 했어요. 꽤 많이 못 미치면 올해도 가능성은 없어요.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또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논술은 모집 인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논술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어저께 성균관대학교에서 2시에 설명을 하고요. 저녁 때 저쪽 상계동에 용화여고라는 학교를 갔어요. 용화여고라는 학교를 갔는데 용화여고에 제가 3년 전에
정말 기적적인 아이를 하나를 만난 친구가 있어요. 이름은 변수원이라는 여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논술로 6개를 원서를 썼어요. 내신 성적은 2.7등급, 수능은 3개 2등급, 하나는 4등급을 맞았던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실제 6개를 원서를 어디 썼냐면 고려대 행정학과 써서 합격을 했어요. 연세대 행정학과 써서 합격을 했고요. 서강대 사회과학계 써서 합격을 했고요. 한양대 정책학과 써서 합격을 했고요. 중앙대 공공인재를 써서 합격을 해서 이 친구가 어디를 갔냐면 상계동이 집이래 갖고 연대는 너무 멀어 고대 갈래. 그리고 고대 행정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제가 논술을 어떻게 준비를 했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내신 성적이 2.7등급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논술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논술 시험 문제를 먼저 딱 꺼집어 본 거예요. 맨 처음에 이 친구가 논술 시험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대학교 걸 처음 봤냐면 경희대학교 논술 문제를 딱 봤어요. 문제를 딱 봤더니 문제를 딱 읽는 순간 어라? 제시문을 딱 읽고 재밌네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써봐야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썼대요.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모범 답안을 딱 맞춰봤더니 나의 문제점이 이것 저것이 있다라는 걸 본인이 체득을 했대요. 아, 이거를 메꿔나가면 논술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논술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논술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쓰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면 어쩔 수 없이 논술을 준비를 해야 되는 친구가 될 수 있다. 근데 시험 문제를 딱 읽는 순간 찢어버리고 싶은 욕구가 막 샘솟아. 그러면 논술을 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읽는 순간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고 답안이랑 맞춰봤을 때 문제점이 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논술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계는 조금 더 쉬운 게 그냥 수학자라면 돼요. 기본적으로 모집 인원이 줄긴 하지만 그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음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맨 위에 고려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가 있고 경희대, 건국대 등등의 대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경희대학교의 작년에 논술 경쟁률이 몇 대 몇인가 봤더니 59대 1이에요. 그럼 59대 1이라는 얘기는 이 남양주에 고등학교가 19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고3 수험생이 6,000명이야. 그럼 6,000명이 다 지원을 하면 100명 붙는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겠죠. 그죠? 경쟁률이 더럽게 높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 경희대가 논술을 언제 보냐면 수능 시험 바로 다음 날 논술 시험을 보는데 논술 시험장에 아이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나타나는 아이들이 몇 프로냐면 55%입니다. 나타나는 아이가. 45%는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냐면 여기가 문과가 2개 2등급이고 자연계는 하나 2등급, 하나 3등급의 수능 최저인데 에이씨 수능 최저 못 맞췄네 라고 생각하면 나타날 이유가 별로 없죠. 그죠? 어차피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55%밖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27대 1쯤으로 줄어듭니다. 30대 1쯤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두 번째 나타난 아이 중에 수능 최저를 실제로 맞추는 아이는 또 60%밖에 되지 않아요. 나는 맞췄겠지 하고 논술 시험을 보러 왔다가 실제로 못 맞춘 아이가 40%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희대의 실질 경쟁률은 20대 1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논술은 보통 경쟁률이 10대 1에서 20대 1 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한양대학교라는 대학교 그리고 바로 위에 건국대라는 대학교는 올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냥 원서를 집어넣은 아이들이 다 시험을 보러 오면 다 실질 경쟁률이 되겠죠. 이런 대학교는 경쟁률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남양주 친구들한테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걸 이걸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맨 왼쪽에 고려대, 맨 오른쪽에 연대가 있는데, 난 이 대학 관심 없는 데라고 얘기하실 필요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려고 할 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경쟁률이 제일 높은 학과가 뭐지? 라고 봤더니 고대는 정치외교, 미디어, 사회학과입니다. 맨 오른쪽에 연세대를 보면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심리학과입니다. 공통적인 학과가 두 개가 나오네요. 정액과 사회학과. 이 두 개는 고대, 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경쟁률이 제일 높은 학과입니다. 왜 경쟁률이 높을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봉사활동이 조금 학생부 종합전형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걸 느낍니다. 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커서 이렇게 소외받는 아이들이 많을까? 이거 굉장히 큰 사회 문제인데? 라는 걸 자기소개서에다 쓰려고 합니다. 무슨 학과 지원하면 될까요? 무슨 학과 지원하면 되죠? 사회학과 지원하면 되죠. 자기소개서 쓰기가 정말 쉬워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난 이런 사회 문제를 내 손으로 바꿀 거예요. 라고 하면 무슨 학과 쓸 수 있죠? 정치외교학과 쓰는 겁니다. 이런 학과는 원서를 안 쓰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다른 아이들보다 내신 성적이나 스펙이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학과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피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양주의 19개의 고등학교는 모두 다 방송반이 있습니다. 방송반 아이들은 무슨 학과 쓸까요? 언론홍보학과 씁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1600개입니다. 특목고까지 더하면 1800개예요. 그러면 당연히 경쟁률이 높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나의 입장에서 장점을 살려서 원서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쓰기 어려운 학과를 써야 되는 것도 굉장히 지원 전략이다. 그럼 다른 아이들이 쓰기가 어려운 학과가 뭐냐? 밑에 보시면 도거동문학과, 생활디자인학과, 서서문학과, 한문학과 이런 데가 아이들이 쓰기가 어렵다. 사회계열에서 제일 쓰기 어려운 학과가 뭐냐면 행정학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에서 행정학과를 자기소개서 쓰려고 하면 뭔 말을 쓰기가 어려워요. 우리 아빠가요 남양주시청 공무원이고요, 우리 엄마도 남양주시청 공무원이에요. 이거는 자기소개서에 써야 될 말이 아닌 거죠. 쓸 내용이 없는 학과를 쓰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 나머지 내용은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는 가장 간단한 건 경쟁률이 제일 높은 학과는 수학과 관련된 학과, 화학과 관련된 학과, 생명과학과 관련된 학과는 모두 다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 화학과 생명과학, 수학과 관련된 학과가 제외한 나머지 학과가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죠. 물론 취업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학과를 가는 게 맞긴 하지만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가 취업이 제일 잘 되는 학과예요. 근데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지 않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하도록 할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3월 말인데 수능 11월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거의 끝나죠. 그럼 남아있는 기간이 7, 8개월이 남아있는데 해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서 내 입장에서 해야 될 거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이제 케이스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케이스는 뭐냐면 내신과 수능이 다 뛰어난 친구. 이거는 제가 별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 내신과 수능이 다 뛰어난 친구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공부하면 되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친구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3학년 부장 모두 다 이 친구는 어찌하면 좋은 대학교를 보낼까 고민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딸 빨리 자, 빨리 자, 이런 얘기만 하면 돼요. 이런 애들은 빨리 자라고 해도 안 잡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하나 넘겨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는 내신으로 대학 가야 됩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잘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필요 없는 거죠. 내신이 좋으면 내신만 하시면 돼요. 근데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서울대를 간 친구는 내신이 전 과목이다. 왜요? 우리가 학교장 추천을 받을 때 전교 1등 차리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전 과목 내신 성적으로 아, 얘가 문과 1등이고 얘가 이과 1등이네, 얘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 문과 2등, 이과 2등, 문과 3등, 이과 3등은 고려대 추천을 받는 거죠. 내가 지금 2학년까지 내신을 가만히 봤더니 내 내신 성적은 아무리 잘해도 전교 1등의 벽을 뛰어넘기는 어려워 라고 되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과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내신 성적이 전교 1등을 꼭 받을 수 있는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 서울대 기준이면 되는 거고, 나머지 대학교는 이런 거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대부분의 대학교는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입니다.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는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하시면 된다. 그 다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능 성적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나는 수능을 몇 과목을 공부해야 될까? 라는 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저희 학원에 7,000명의 재수생이 있습니다. 재수생이 수능을 잘 볼까요? 고3이 수능을 잘 볼까요? 재수생이 잘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잘 본 상식 중에 하나요. 재수생이 왜 시험을 잘 보냐라고 질문하면 이런 거예요. 재수생은 수능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수능 공부 성적이 올라갑니다. 고3이 왜 수능 성적이 떨어질까요? 라고 질문하면 고3은 수능 말고 해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내신 성적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재수생보다 나는 수능 성적 잘 받기가 어려워 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데, 나는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 라고 판단되는 친구는 나는 지금 남양주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공부 패턴은 완전히 재수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재수생이 2월 달부터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올해 재수를 시작한 아이들은 1월 달에 공부 안 했어요. 12월 달에 공부 안 했고요. 11월 수능 끝나고 공부 안 했습니다. 90일이라는 시간을 공부를 한 자도 안 하다가 와, 수시 6번 떨어지고 정시 3번을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재수하는 게 요즘 재수생입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실 거예요. 90일을 공부를 안 한 아이들이 2월 10일부터 재수를 시작했어요. 지금 재수를 시작한 지 약 40일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성격이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나는 작년에 대학을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얼싸안고 우는 걸 봤어. 난 올해 무조건 좋은 대학교를 가야 돼. 목표의식이 뚜렷합니다. 지금 재수생은 정말 죽어라고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굉장히 공부를 죽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죠. 근데 사람인지라 이 친구들이 2월, 3월, 4월, 5월까지 죽어라고 공부를 하다가 6월 달에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면 성적이 완전 급상승을 해서 정점을 찍습니다. 이런 거요. 나는 작년에 수원대학교를 떨어져서 재수를 시작했어. 근데 올해 공부를 6월 달까지 성적표 공부를 죽어라고 했더니 6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국민대가 나왔어.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와, 난 국민대만 가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재수를 했는데 반환점을 돌기 전인 6월 달에 벌써 국민대 갈 성적이 나왔어 라고 하면 재수생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아세요? 와, 이제는 조금 공부를 덜 해도 되겠구나. 갑자기 옆에 있는 여학생이 눈에 들어오고요.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스타벅스에 앉아갖고 굉장히 푹신한 커피숍에서
뒤집어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어폰을 꽂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토끼와 거북이 중에 토끼에 해당되는 게 재수생입니다. 고3은 3월, 4월 달에 재학생끼리 시험 보다가 6월 달 시험을 보면 최악의 성적을 받습니다. 네 거북이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토끼가 놀고 있을 때 수능 점수를 열심히 올리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거북이가 되는 게 아니라 우와, 이제 토끼를 쫓아가기에는 어렵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나는 이제 공부로 수능으로 대학 가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일반적인 고3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6월달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4개를 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직 수능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생각보다 점수 많이 올라간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이건 나중에 제가 6월 이후가 되면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본적으로 자소서를 써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소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이렇게 3가지 항목이 공통 항목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 원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친구는 자기소개서를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를 기본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2번 항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교내활동 의미 있는 거 3가지를 적어라. 적으면서 뭐라고 적는 거예요?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 중심으로 3개를 적으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가 지금 1학년, 2학년 때 의미 있는 교내활동이 2개가 있어 라고 하는 친구는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항목이 채워지겠죠. 그럼 3학년 1학기라도 하나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야 되겠죠. 난 의미 있는 교내활동이 3개가 지금 완성되어 있으면 2번 항목 패스예요. 3번 항목도 볼까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에 대해서 또 무언가의 에피소드를 적고 그거를 해결한 방법을 적으래요. 뭘 적지? 라고 생각이 들면 기본적으로 뭔가 떠올라야 되는데, 만약에 떠오르는 게 없어 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죠.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굉장히 화목해. 근데 갑자기 싸움을 붙여버려요. 엄마 아빠 싸움을 붙여버려 가지고 본인이 엄마 아빠 싸움 난 걸 문제를 해결해 줘.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죠? 갈등 관리를 본인이 경험한 거죠. 뭐 이런 거 적으면 되는 거예요. 친한 친구 싸움 붙이든 뭔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기소개서를 나중 7월, 8월 달에 돼서 그때 보면 뭔 내용 써야 될지 굉장히 고민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 내용은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넘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는 내신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수능 성적만 굉장히 좋은 친구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친구는 당연히 내신을 버려야죠. 이런 거요. 내가 만약에 이제 4월 달이 되면 중간고사 시험을 봅니다. 교장 선생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모 고등학교 여러분, 4월 달부터 중간고사, 이제 내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우리 내신 중간고사에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이런 친구야. 내신 성적보다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와. 이런 친구는 교장 선생님의 말을 거역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내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내신 안 할 건데요, 굳이 본인 의사를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원서를 쓰지 않을 테니까. 그럼 이 친구가 해야 될 거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넘기면 뭐 이런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기본적으로 수시 모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술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겠죠. 아까 수능 다 맞은 애가 성균관대를 원서를 썼어요. 왜 썼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능 성적이 6월 달이나 9월 달에는 분명히 수능을 다 맞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성균관대를 썼겠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수능이 다 맞은 거예요. 그럼 이제 모의고사 6월 달, 9월 달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수시 모집을 어디 쓸까? 라는 기준점을 6월 모의고사에 삼게 됩니다. 내가 6월 모의고사에 내 성적이
광운대 갈 성적이 나왔어. 만약에 이러면 나는 이 정시 모집의 광운대 실력인 거니까 수시 모집에는 그 위의 대학교를 노려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그 위의 대학교가 어디지? 쭉 뽑아봐서 그 중에 내가 대학교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6월달 모의고사를 봤더니 경희대학교 성적이 나왔어. 그러면 경희대 위의 대학교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6월달 모의고사, 9월달 모의고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내가 수시 모집을 어느 대학교를 써야 될지 기준점을 삼아야 되는 모의고사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성적이 어디 나오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한 거죠. 수시 어디를 써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내 내신 성적이 개떡 같다라고 하는 친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6월달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재수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재수생과 똑같이 수능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